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생명보험 본강입니다. 이제 생명보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1편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좀 암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됐을 때도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중심으로만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원칙,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수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사망률, 생명표라는 거고, 세 번째는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다 중요해요.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보험을 이해하는 데서도 중요하니까 이해하시면서 시험 문제까지 같이 맞추실 수 있도록 이해하시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수란 뜻이에요. 많이 던지면 확률상으로 어떤 확률이 우리 어떤 거에 수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입자로 된 다수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가입자로 된 동질의 그런 보험단체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입자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의 정확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많이 던지면 처음에 던질 때는 우리가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이런 게 불규칙하게 나오겠지만 많이 던져서 수십만 번을 던지면 1이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은 없지만 비슷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입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망에 대한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다. 그런 원칙이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우리 연초의 생명자 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이제 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를 1년간의 사망자를 연초의 생존자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낸 그런 사망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사망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을 국민생명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것이 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9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9의 경험생명표. 9회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망자 수가 아니라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생명표에서는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험생명표에서는 회사별로 경험생명표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제9의 경험생명표라고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 통계치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망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률과 생명표라고 하는 게 생명보험의 중요한 기본 원리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낸 모든 보험료의 합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이런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쓰는 비용들 있죠. 보험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 그걸 우리가 지출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과 지출비용.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출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한다? 아니라 지출비용도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 납입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하고 지출비용의 합계는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다라는 수지상등의 원칙. 어디 입장에서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세 가지는 뭐라고요? 대수의 법칙, 사망표, 생명표, 사망률과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자, 우리가 보험료를 만들어낼 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지상등의 원칙. 우리가 낸 보험료와 주는 보험금이 회사 입장에서 같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험료를 산출해내고 있다. 그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자가 있죠.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모집인이 중간에 껴서 모집인이 우리 계약자하고
보험회사 사이에 껴서 우리 보험 상품을 계약자에게 판매하고 계약자는 우리 보험회사는 우리 판매된 그 계약 보험 상품을 유지하면서 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모집인은 또는 모집인하고 우리 이런 보험회사를 성립시켜주는 허가해주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금융위원회나 모집인은 우리가 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를 중심으로 한 피보험자, 보험사의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지정받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내가 계약을 하고 내가 이 사고가 나면 내가 받는 보험금을 이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계약자로부터 보험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우리가 한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다른 한편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는 사전에 보험금융위원회 사업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지 그냥 아무나 보험회사 운영하고 싶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 허가를 사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가능하고요. 자, 자격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만 19세 미만자, 우리 미성년자나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실 때 만약에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친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런 보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동의를 해줘야 그 보험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기억하실 때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요 부분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을 피보험자. 그러니까 내가 피보험자, 보험 사고의 대상인데요. 내가 저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내가 보험 수익자한테 주는 걸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피보험자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망을 그 보험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예, 이제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은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두로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우리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거까지만 같이 요 장표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보험 회사를 계약 관계자라고 하고요. 위에 세 개를 한 사이드, 보험회사를 한 사이드로 해서 위에 사이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료나 기타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보험회사는 요 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대상이 되고요. 모집인과 금융위원회 허가를 내주거나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험 관계자라고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계약 관계자들이 보험회사하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약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보험사고라고 하고요.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게 보험입니다. 자, 보험기간이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을 받는 기간을 우리가 보험기간이라고도 하고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위험기간 또는 뭐라고요?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중 내용이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보험기간, 위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료 납입기간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는 기간하고 보험기간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험료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우리가 길거나
짧거나 같거나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 기간보다 대부분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아요. 아니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험 기간하고 보험료가 같은 것을 우리가 전기납이라고 합니다. 전기간 동안에 내는 보험료를 보험 기간 전기간 동안에 내는 것을 전기납. 우리가 좀 그 보험료를 보험 기간보다 보험료 내는 기간이 짧은 거,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납은 보험료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원칙인데 편의상 우리가 매달 내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한 번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전체 다 내는 것을 우리가 일시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시에 주는 것을 일시납 보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일시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을 우리가 일시납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률을 1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매년 납입하는 게 원칙인데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납도 있고 분기납도 있고 뭐 반기납도 있고 연납도 있고 일시납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보험 금액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다 내는 것은 보험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은 보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보험료 결정 원칙과 산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많이 받고 싶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적게 내고 싶겠죠.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보험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도 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 보험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는 총 보험료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하는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측정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1년간의 보험금을 총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가입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을 나누면 인당 2만 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시에 내면 할인도 해주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건강하면 할인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자,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운영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이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3대 2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정 사망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이율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차이에 의해서 요 차이가 똔똔이 되게 만드는 게 실은 3대 2원 방식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2013년부터 우리가 보험 가격 자율화를 하면서 현금 흐름 이제 3대 2원 방식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했으니까 그만큼 자율성을 제고한 거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한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3대 2원 방식보다는 3위원 방식이 훨씬 더 우리가 그 계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최적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산출 방식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의 비교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3위원 방식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2013년부터는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회사별로 최적 가정이나 또 종합이익, 그 다음에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대신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설명을 좀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는 현금 흐름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3위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진보적이고 최적 가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표를 내놓고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건 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지문으로도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위원 방식은 이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다? 맞는 답이죠. 3위원 방식은 회사별 최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시면 배당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데요.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배당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배당 계약에 가입했을 때만 우리가 배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우리가 이제 적립 방식이 먼저 배당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획일적으로 줬지만 지금은 보험회사별로 따로 줍니다. 그래서 선적립 후 배당. 먼저 적립이 돼야 후 배당이 되는 거죠. 선배당 후 적립은 아니고요. 먼저 배당 주고 후 적립하면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선적립 후 배당의 방식으로 우리가 배당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 뒤에 이제 배당금 지급 방법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 선적립 후배당인데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은 꼭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보험료를 상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보험료를 까서 보험료를 좀 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나 뭐 재환급금 있죠. 만기 환급금이나 뭐 해지 환급금 같은 거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배당을 더해서 이번에는 적립해 두었다가 더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방법인데요. 뭐가 있다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까주는 방법, 상기해주는 방법이 있고, 보험금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요.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에서의 기재 금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배당은 여러분들 주식도 배당이 확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알려주면은 계약자를 현혹시키는 거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직전 5개년도, 이게 중요합니다. 3개년이 아니라 5개년도,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적을 근거로 해서는 예시가 가능하다. 뭐에서만?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모든 배당보험이 아니라 유배당 연금보험에 대해서만 직전 5개년도 실적에 근거한 예상 배당을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자주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가 그냥 쉬운데 3개년 이런 걸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만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3편에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의 계약자가 우리 청약서를 가지고 해도 되고요. 내가 보험 가입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을 끼고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뭐 꼭 보험증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요식이 없는 우리 불요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계약의 청약은 형식은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인이 들고 다니는 청약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 보험 가입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청약서를 작성하면 그 청약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우리 계약을 승낙합니다. 또는 30일 이내에 승낙하지 않으면 이미 승낙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방식도 없고 청약서 사용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인보험의 단체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우리 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면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가입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편리를 위해서 그 보험료 할인도 주면서 우리가 계약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요.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 보험 계약을 그러니까 단체 취급하는 거죠. 개인 보험이 개인으로 가입을 하지만 단체 취급을 해줘서 우리가 편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승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 안 해줘도 전체적으로
그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개인 보험처럼 승낙해서 그 단체 보험이 성립한 것처럼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체 취급이 가능한데 5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우리가 이제 청약 철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청약을 한 거니까 철회하는 부분도 기간 내, 우리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기간 내에만 여러분들이 청약을 철회하시면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하시면 보험회사는 철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철회를 해? 안 받아? 우리는 못 받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증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15일 이내,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30일 이내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은 어떻게 해요? 청약 철회할 수가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 철회가 불가한 그런 내용이 올해 내용이 들으면서 내년부터 더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단계약이나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거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 그 다음에 철회 시 우리 제3자 동의가 필요한 그런 보증보험이나 자동차 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들이 청약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청약이 불가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청약 철회를 받았다. 그럼 보험회사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왜 청약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3영업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납입보험료를 3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된 기간만큼, 납입이 철회해서 납입이 지연된 만큼, 그러니까 반환이 지연된 만큼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공시 이율을 더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정 이율을 더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대출 이율, 약관 대출 이율이라고 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더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좀 이자가 낮은 이런 이율로 가산해서 주지만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립하고 예시하는 거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좀 살펴보시면 만약에 내가 청약일을 했는데 보험증권을 10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이내, 그러니까 25일 이전에는 내가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10일 날 만약에 받았으면. 근데 전체적으로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일이 지났는데 이때 25일보다 15일 지나면은 30일이 지난 요때부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약 철회라고 하는 것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데 전체적으로는 30일 이내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 증권을 받은 날이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이니까 10월 25일 이내에는 우리가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철회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보험증권을 수령했을 때 만약에 청약일이 지금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20일이에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15일을 더하면 35일이 되니까 35일은 총 청약일이 30일 이내니까 35일은 청약 30일 초과가 되니까 청약 불가가 된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지만 15일이 전체 청약일 30일 이내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에는 우리가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입니다. 우리 청약의 승낙 및 거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진단 계약은 청약일. 우리가 의료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진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승낙을 해야 되는 거고요. 30일 이내 통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승낙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승낙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약이 돼서 계약은 성립됐지만
우리가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제1회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로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제1회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입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약에 의사 진단을 받아야 되는, 의료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보험계약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진단일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이 보장이 효력이 발생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예,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진단일 이후부터 우리가 보장이 개시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의 개시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시는 전체가 다 뭐라고요? 보험료를 납입할 때 개입이 되는데 우리가 진단보험인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진단을 받은 거. 그러니까 보험료를 냈다고 무조건 보험이 개시가 되는, 효력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셔야 그 진단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낙 전 보험 사고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보험 여러분들 개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승낙 전에 우리가 보험사고가 개시가 되면 일단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보험회사에 면책이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나 아니면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보험회사가 면책이 되고 여러분들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무효가 되는 건, 무효라고 하는 건 처음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그냥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게 해지가 아니라, 해지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해지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거나 아니면은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이 무효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생명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